한박사님. 밑에 잠시 내려와. 아, 네. 여기 앉으세요. 지금 소파 해도 되지 않나요? 네, 1분 전이요? 어제 좀 빡빡하게 야, 했는데 내가 또 폭풍 같잖아. 그게 별게 아니고. 보신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평소에 잘해. 이런 식으로 나를 또. 공기의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야, 우리 콘서트로 할 때는 왜 갑자기 얌전한 척하면서 착한 척하고 하고 있지? 아, 네. 그렇지? 시작할게요. 7시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린 테이블 2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줌 스피커는 어디 켜져 있을까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는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제 건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숲속에 테이블을 차리고요. 오늘 같이 저녁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 자리에 둘러 앉아서 그린 테이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린 테이블 첫 번째 날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얘기를 조금 요약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불가능은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이제 열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과 산림청을 통합하는 기후숲 생태부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종길 의원님, 윤여창 교수님, 전재경 박사님, 권성옥 대표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최윤아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줌을 통해 귀한 의견 주셨습니다. 미국 모델처럼 작지만 강한 부처를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역할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태정치 포럼이 이야기하는 생태정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생태정치의 개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큰 틀에서는 생태계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태정치 포럼이 담아내야 되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어떤 주제를 우리가 선정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생태정치 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짧게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채팅으로 생태정치 포럼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소개랑 주제에 대한 제안이 끝나면 저희가 주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개 주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정책 포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성미 총괄님부터 소개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하고 싶은 주제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징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공삼 촉갈 맡고 있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즐거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요. 생태정책 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현안들. 저는 아직 생태정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없습니다. 어제 그 재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한 박사님 내용을 들었는데도 그것만 정확하게 남았어요. 그냥 생태가 뭔데, 어, 생태의 정치와, 아니, 정치의 생태와
그 단어는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음. 정치도 생태계 시스템처럼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다음에 생태계 문제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생태의 정치화, 그거는 어제 좀 남았는데, 그래서 생태 정치가 지금의 정치랑 뭐가 다른 건지, 지금 그냥 정치하는 모습들을 잘 바꿔나가면 그게 생태 정치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또는 정치인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주 생태 정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오늘 더 전문가분들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음. 네. 그 얘기도 이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 03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해양 생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사를 쓸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음, 사실 저는 막연하게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탁 트인 그 공간이 주는 그 안정감과 그 쾌활함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일들은 한다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그런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요? 네.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 이쪽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플래닛 03의 대표 편집인을 맡고 있는 김용만입니다. 어, 사실 뭐 딱 주제를 제가 지금 뭐 잡고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그냥 뭐 주제라기보다는 제 평소 지금 저희 현재 지금 고민, 고민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즘 약간 그런 약간의 회의가 좀 들었어요. 기후 위기가 어떤 후손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즉 기후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약간 경각심이 들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나의 가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지금 뭔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경각심과 함께 요즘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기후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그 의회나 정부 같은 정치적 엘리트들에게만 맡겨놔서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시민의 역할이 어떤 시민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약간 시민 권력의 의미로서 시민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돼야 된다. 물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뭔가 저는 감히 정치 엘리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그런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태정치 포럼에서 그런 해결책이나 대안은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진지하게 좀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숲을 좋아하고 또 숲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숲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에 그런 관점들이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각각 현안에 대해서 어느 만큼 보존하고 혹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함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리영산 보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케이블카 문제들, 그리고 임업과 그런 탄소 중립의 문제에서의 산림의 보전,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서의 산림의 보전, 또 자연자원 총량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여기에 다 이제 들어있는 이슈들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들도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도 참여를 했었는데, 앞전에 박성미 총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남는 게 생태 정치? 정치 생태? 요게 제일, 기억에 제일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좁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가, 어, 지금 활동하고 계신 환경 활동가님들이 마음이나 그런 게 좀 좌절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최종길이라고 합니다. 본래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지만 정치권에도 좀 가 있었고 또 생태관광이라든가 숲 문제 등등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전반적으로 두루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한 곳을 깊게 하는 것보다 얄팍하게 넓게 보는 또 활동하는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 그린 테이블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문제들도 있지만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먹거리는 결국 생태가 만들어내는 산물 중에 하나고 결국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오는데 그 지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되었는데 그것이 문화의 단계까지 지금 볼 수 있어서 먹거리와 문화, 생태를 연계해서 토론 주제로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정 교수님. 예, 저 방금 최준길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윤여창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직 생활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한 그 독립연구자입니다. 제 전공은 산림경제학인데 학교에서는 생태경제학을 강의했고요. 어제 토론에 참여했을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권성육 대표님께서 생태 정치를 잘 모르셨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이 직접 생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태 정치라는 것이 꼭 자연 보존 단체들이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의 ESG 경영을 이제 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생태 정치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ESG가 유럽에서 시작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의 녹색당을 비롯한 생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 한 50여 년 동안 생태 정치를 한 결과가 오늘날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소비자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생태 정치다. 저는 이렇게 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토론에서 제안하고 싶은 주제는 소비자로서 나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는데 이 생태계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이 과도한 소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고향에 내려가 보면은 남한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곳이 충청남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원인을 보면은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충청남도 사람들의 허파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폐병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 과소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자급하는 에너지를 포함한 이런 자원을 지역 차원에서 자급하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청도 사람들의 허파가 고장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식품 또 섬유, 목재 뭐 이런 자원들을 좀 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거웠나요? 옆에 있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본인이 할까요? 아니? 네, 제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장소에 그냥 우연히 들렀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지금 생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제부터 이제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 또 지금은 알리백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임미정이라고 합니다. 어, 생태 정치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뭐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 이런 거는 지금 딱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서 토론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참여해 볼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생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모든 우리가 그냥 자연이라는 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삶에 들어 있고 또 생활에서 점점 더 이 자연과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문제들 또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식 못하고 있었던 이런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제 이 어른들뿐이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저희가 이제 환경 교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게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정치에 반영되기까지는 모르면은 아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차차로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생태 정치의 틀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03의 송민경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플래닛 03 언론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 어, 사실 여러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졌던 의문점 중 하나는 이제 여러 이렇게 생태 정치, 뭐 기후 정치, 뭐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제 시점에서. 그래서 당장 저희 20, 30대는 이제 막 경제, 사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뛰어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장 기후 위기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정책적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2030을 겨냥을 해서 나왔다고는 하는 기후동행 카드도 저희는 사실 썩 그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태 정치를 비롯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 2030을
2030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또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토론을 참여를 하게 됐고요.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주민에서 시흥 주민 시흥 하나 전 사실 여기가 이런 그래요? 사실 여기가 이런 자리인지를 몰랐고요. 일단 뭐 이렇게 카메라까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얘기하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같은 입장으로 저는 아직까지 기후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2030 세대고 그리고 소비자나 대학생 입장으로서 약간 아직 초년생이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대표님 그래도 제가 댓글 달긴 했는데 소비자 입장으로서 뭐 비닐봉투나 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더 싸고 뭔가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 장갑이랑 아니 비닐 장갑이래.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 어, 되게 떨리네요. 아, 처음 와봐가지고 이런 데를 일회용 비닐봉투랑 그 친환경 비닐봉투랑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져갈래라고 하면 저 같으면 더 싼 거를 아직까지는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컵이랑 재활용 컵이랑 둘 중에 그 재활용 컵이 도입되면서 커피의 가격도 올라간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밸런스라고 하죠. 소비자의 입장하고 기후를 살린다는 그 생각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뭐 그런 점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네, 저는 제 전용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는 돌려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의견 다 들어봤고요. 제가 조금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오늘 다뤄볼지를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줌에서요. 잠시만요. 그래서 네, 아직 예. 최윤아 선생님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씀 주셨고요. 들어보죠. 정의로운 전환이 뭔지. 네, 아직 최윤아 선생님만 말씀 주셨는데 최윤아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비디오랑 오디오 켜시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전환? 사무실이라서 그러면 채팅으로 요 주제만 전해주시면 될까요? 정의로운 전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쭉 요약을 해보면요. 키워드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박성미 선생님께서는 생태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짚어보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황희정 선생님께서는 바다나 습지의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용만 대표님께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의 역할 말씀 주셨고 한세롬 박사님은 숲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인혜 선생님께서는 또 생태 정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활동가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셨어요. 재종길 박사님께서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의 생태학,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뭐 생태가 만들어내는 산물로서의 먹거리에 관한 것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윤여창 교수님께서는 소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도한 소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 주셨고 송민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 젊은이들 2030이 아직 기후위기의 이야기가 다 와닿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2030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 같은 얘기 주셨고요. 네, 그런 것들 주셨습니다. 혹시 요 중에서 요 이야기들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계속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오늘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 줌에서 의견 주시면 손 드셨다고요? 아, 네네네. 아, 네네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생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생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라는 의견이 꽤 많이 나왔네요. 그럼 그거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주제도 한두 개 정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음, 사실 그 생태 정치는 아니고 정치 생태에 가까운데 그 영어로 이제 political ecology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정치적인 행위들, 의사 결정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관해서 연구를 하지만 되게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생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정치가 현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태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뭐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거나 산불의 문제라거나 이런 다양한 생태적인 위기들, 생태적인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정의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태 정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생태 정치의 정의들을 조금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이야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생태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가급적이면 네, 좀 중량감 있는 분께서 네. 아니 제가 마이크 잡을 얘기는 여기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피해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 대한 겁니다. 저 이 질문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제가 네. 제가 지금 그 여기 채팅창에 최윤아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이거는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추진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정책인데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이제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리고 그 대체해서 재생에너지로 바꿔 쓰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을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 하는데 이 에너지 전환을 말미암아 가지고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정책에 의해서 정책의 바꿈에 따라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으로 하려면은 이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죠.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런 이슈가 남아 있고 한국 노동조합, 민노총 이런 쪽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 아이전다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기후 정치에서. 근데 생태 정치도 기후 정치를 다 포괄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 정치는 기후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생태 정치는 지구 생태계의 불안정성,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안정해가지고 오히려 장래 미래 세대들이 삶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현재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약자나 이렇게 좀 전환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생태 정치의 안에 포함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태 정치를 그 범위로 이렇게 설정하고 과정은 일반 정치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태 정치가. 생태 정치 과정은 일반 정치하고 다를 바 없다. 단지 이 생태계
불안정성, 지구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직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행동하는 자들과 그 영향받는 생태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돼서 포괄적이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생태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박사님 조금 쉬어가려고 그랬더니. 생태 정치,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생태 정치는 우리가 생태라 그러면 그냥 생태로만 이해되는 게 생태 안에도 많은 주의 주장이 있거든요. 아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생태 근본주의라고 해서 모든 자기 생활을 생태에 근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 한 잔 마시는 거,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다음에 여기 귤 하나를 먹을 때 이게 수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이동 과정에 저 에너지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도 생태주의로 보는 이제 시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치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걸 다 통해서 볼 때 생태적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행동을 하거나 또 사고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생태적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뭐 땅을 판다든가 아까 이제 말씀 주셨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지구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완고해지면 경제나 사회가 또 발전이 더뎌진다라고 하는 근본 생태주의자에 반대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 특히 지금의 시대는 기후변화나 에너지나 아까 우리 학생께서 말씀하신 생태적 삶,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걸 실천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풀뿌리적 요소가 강한 것이 어떤 큰 의제로서의 생태 정치가 있지만 각각 그 사회 구성은 각각이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행동, 삶, 생각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이제 포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의나 주장을 정치에 집어넣어서 하시거나 또 본인이 정치를 할 때 항상 생태적 접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생태계의 일부다. 사람은 또 나는 인간이라는 종의 하나로서 생태계 일부로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소속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또 자기 행동을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 많은 연구와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장은 이제 그런 생태적 정치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 구조에서 생태가 기본적인 그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이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전문가나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는 아까 정의를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요구하고 또 표로 그것으로 발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정의롭고 생태 접근적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이 과정이나 결과 또는 행동이 다 생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태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네. 생태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민생 문제, 경제 문제는 생태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 문제를 다룰 때 아까 내가 귤 얘기를 잠시 했지만 귤이 제주도에서까지 이동할 때 사실은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 그 에너지가 덜 들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 그리고 내가 직접 현지에 가서 좀 사 먹는다든지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냉장고들이 많잖아요. 냉장고를 최대한 어, 줄여서 냉장고 같은 걸 줄이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정치권, 특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법안이 다뤄질 때 이 법이 생태계나 생태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중대재해법. 그러면 중대재해법에 그 노동자가 사고가 생기면 그 최고 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사법 처리도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명만 따지는데 그 과정에서 동식물의 복지나 또 다른 생태계에 영향은 없는지 단순히 재해가 사람만의 재해를 얘기하는 건지 생태계의 피해나 또 거기에 나오는 아주 보호종이 그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걸 다루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리 뭐 건축할 때 그게 문화를 살피듯이 환경 영향 평가하는 것도 그런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자 요구하는 분들이 이제 생태 근본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에 있는 그 운동가나 또 학자들이나 또 이제 시민사회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관점이어서 점점 이렇게 그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답변이 됐어요. 네. 네. 네, 윤여창 교수님과 재정길 박사님께서 생태 정치의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주셨고요.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시민 개인으로서 우리가 생태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생태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소비자 개인으로서 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자리해 주신 두 명의 청년인가요? 세 명의 청년인가요? 청년을 어디까지 나눠야 되죠? 네. 네 명인가요? 네. 아, 청년 되게 많네요. 네. 어, 되세요? 예. 여기 지금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네, 이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기후변화나 이런 쪽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관심이 없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오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왜 와닿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예,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어르신들께서 너희 왜 이렇게 나약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어제는 정부의 구조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개인의 삶의 영역이나 뭐 청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오늘은 개인의 삶의 영역과 뭐 청년 좀 이렇게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개인이 느꼈던 사례들 꼭 뭐 말씀하셨던 뭐 일회용품이나 이런 사례가 아니어도 되니까 개인이 느꼈던 사례를 중심으로 뭐 어떻게 가져갈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한숨 쉬시는 거죠 지금? 한숨을 너무 크게 쉬시는. 네. 네.
가장 저기 한숨을 크게 쉬셨던 분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 거기서 들리셨죠? 네. 네. 아니, 여기 네, 그러실까요? 네. 한숨을 저는 환경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좀 많이 걱정하고 본인 스스로 실천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고, 주변에서는 이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플라스틱 안 쓰기 위해서, 종이 덜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 말고 다회용 용기를 들고 다니거나, 텀블러를 2개, 3개씩 들고 다니거나, 카페를 가는데, 저 이거 안 쓸래요 하고 굳이 얘기를 해서 거절하고 안 받거나,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환경을 생각해 왔고, 그런 분들이랑 많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당연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소리를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적도 많이 있어요. 어, 그렇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실천을 개인적으로 모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항상 빨대를 쓰거나 플라스틱 빨대를 쓰거나 종이 빨대를 쓰거나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항상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텀블러 씻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일회용 컵 쓸까, 안 그러면 텀블러 들고 갈까, 텀블러 또 무거우니까. 그런 고민을 항상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한 번씩 그냥 뉴스에 법이 자꾸 바뀌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법 때문에 제가 강제로라도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관련한 법들이 사라지거나 이러면 저도 또 계속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써도 되니까 그냥 플라스틱 쓰고 편한 거 쓰고 그냥 쓰레기통 버리면 저는 솔직히 가볍고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정책들이 안 바뀌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활동하시는 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힘이 안 빠지는 그런 정책들,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텀블러랑 뭐 들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그걸 보고 쟤 왜 저래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리고 그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전혀 이해도 가지 않았고요, 사실. 왜냐면 이런 쪽에 가서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되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서 도시가 있었고 빌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분들은 태어나면 집 앞에 문을 열면 마당이 있었고 풀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잖아요.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보고 자란 것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점차 그 가치,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문명적으로 발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편의성을 얻었는데, 그 반대로 물론 자연도 중요하죠. 본투비 인간은 자연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상관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환경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물론 맞지만, 인간은 어차피 편함을 찾아서 계속 문명 발전을 해왔고, 지금 뭐 AI나 그거 심지어 지금 나온 AI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멈추지 않을 거고 계속 나아갈 건데, 어차피 환경도 필요하다면 서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를 접점을 만들어서, 음, 여기에 이 단체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젊은 사람들 지금 곧 있으면 어르신들은 다 이제 어르신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죄송해요. 그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예, 정중한 표현이군요.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지지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반면에, 젊은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다들 어디에 취업해서 성공하고 어디에 가서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하든 뭐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강의를 들으러 가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과의 그 이해관계를 만들려면 좀
젊은 층도 이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나 모델들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르신분들이라 그랬나요? 네. 어르신분들에게 이제 청년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셨으니까 저희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어, 네. 그러면 두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관해서 혹시 좀 말씀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어르신으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매한데? 네, 저는 중간에 끼인 자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말씀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MZ 분들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그 매거진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2030 분들이 굉장히 가치 소비나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구나. 하나를 사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고 포장재나 여기 들어간 탄소나 이런 것들, 뭐 비건에 대한 것들 엄청 따지는구나. 요걸 하나 발견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할 때도 ESG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관련돼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ESG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 정말 미래가 이 환경을 정말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이제 위기에 있는 만큼 그것에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들은 이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으실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이, 더 어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대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득을 받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의로운 그런 이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운 것이 아닌가. 물질 중심주의. 죄송합니다. 여기 끊을까요? 아니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인지하고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의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에서 또 일자리라든가 경제의 뭐 이익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미래 세대한테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당사자인 미래 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인식의 공유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막 충격을 받으면서 어르신이 돼가는 사람으로서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혹시 제가 고정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너무 좋은데? 대학생인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뭐 지속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막 친환경 뭐 그리기 뭐 어디 가서 나무 심기 다 했잖아요.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다 머릿속에 인식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도 물론 다 알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매번 그 정부에서 나오는 뭐 친환경 도입제나 무슨 정치적인 뭐 그런 거나 캠페인이나 다 지속은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끝내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리고 이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끝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없어졌고 그러니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근데 돈이라고 보면 돈은 내가 벌어서 끝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눈에 보이고 현실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쪽으로 더 몰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인식도 중요하고 다른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그 지속 가능하다고 했을 때 관심이나 그 젊은이들의 시선 약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가치랑 네,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뭐 별로야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보여.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젊은이들이 안 보는 이유가 영상이나 미디어가 더 시선을 많이 끌잖아요. 더 저한테 자극적이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르신 어디부터 지금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이 지금 두들겨 맞고 어질어질하는 상태. 근데 그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알지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야 또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 하다가 좋아지면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집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은 직장과 돈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먼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때 가서 당해서 해결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생태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손에 잡히는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규제할 때 이런 걸 못하는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뭐 재활용품 써라. 그럼 안 쓰면 벌금 내게 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이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5살 대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저 어느 세대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제 젊은이들의 공격이 근데 부안해동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금방 지금 양성훈 군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개발 중심, 저도 돈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고 저는 돈이 없어, 뭐, 잘 모르겠지만 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한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머릿속에 있는 이유는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서 울먹거리는 사람들 취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데 정치인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뭐 잠이 안 온다라는 분도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감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확 끌린 건 뭐냐면 지금 저 양성욱 이제 성우 씨가 얘기한 저 말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장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공약들을 좀 내오고 사람들 인식을 좀 바꾸고 근데 이게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야합적이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어요.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된다. 무엇에 가치를 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난 저 친구 말은 100% 동의해요. 어떤 분이 우리에겐 뒷산이 있었고 우리에겐 앞에 바다가 있었던 자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고 눈 뜨면 그냥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는데 가치는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설득하고 교육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너네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 좀 얘네가 좋아하는 것 좀 얘기해 볼까? 이런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내가 앞에 있는 나의 강아지랑 행복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 탄소 중립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상관없는데 진짜 저 세대에 가서는 뭔가 지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정치인이 됐을 때 자가용 다 타지 말고 전부 다 대중교통으로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국가적 선언을 하지 않는 한 탄소는 줄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 점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뭘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플라스틱하고 텀블러, 난 사실 저기 우성 소장님 맨날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조금 웃기거든요. 저거 한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삶의 본질적 교육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우리 너무 10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한 3개월 만에 엄청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이 모든 세대의 생각과 경험으로 대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나는 도시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에 가까운 곳에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콘크리트만 보는 그런 구조물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건 좀 더 넓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어르신 세대들 기성세대, 기득권 세대 뭐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편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세대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지네는 잘 살아놓고 또 뭐 환경적으로 어떻게 그러나 이제 반대 또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 앞에 공원이 있고 숲이 있었을 때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 삶이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도시에다가 자연이 숲이 있고 공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그 사이로 물이 흐르면 그,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는 먼 한 100년쯤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30년 후에쯤 우리가 기본 그나마 즐기고 있던 이 뭐 일자리 그다음에 자연 또 우리가 놀고 즐기는 뭐 문화 이런 게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 사회에 이제 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어느 세대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의 위기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일자리 구하고 뭐 이런 건 나의 행복이지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시키는 일을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대학생들이나 또 초등학생들이나 또 뭐 30대 직장인들은 그런 것을 본인의 경험이나 책이나 유튜버나 그다음에 어떤 그 선배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걸 느껴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중학교 때 이제 그러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초중학교 때 제가 한강 바로 옆에 살아서요. 거기는 겨울 되면 한강이 완전히 얼어요. 트럭도 다녀 한강에. 트럭도 다니는데 그 동네에서는 스케이트가 없으면 동네에서 안 끼워져요. 그래서 중고 스케이트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그걸 꼬매서 그리고 또 날을 갈아요. 그래야 잘. 그런데 그 한강이 지금은 겨울에 전혀 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사실 안산도 제가 안산 온 지가 한 37년 정도 됐는데 안산에 처음 왔을 때 겨울에는 그 주변에 모든 강이 다 얼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얼음 지치게 하고 거기서 얼음 파서 낚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얼지 않거든요. 아주 추웠을 때 살짝 살얼음 정도 오는데 그럼 이게 뭐지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삶도 하나의 행복 추구권이고, 이런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결혼해서 곧 이제 어른 세대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자식 세대,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쉽지 않지만 살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벌써 이제 이 학생은 벌써 컵갖고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벌써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뭐 대학생들이나 MZ세대 말은 뭐 그렇게 해도 다 환경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져 가서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시기가 오면 그렇게 잘 할 것 같고, 그다음 여기에 계시는 이제 그 우리 플라닛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우리 시민사회 진영이 그런 거에 앞장서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되는 걸 늦출 수 있는, 지금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올 거예요. 사실은 잉카나 그 캄보디아에 있는 저 뭐죠, 유적 앙코르와트, 이게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그게 서서히 뭐 없어진 게 아니고, 잉카 제국의 멸망도 뭐 스페인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그 고도의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다 환경 때문입니다. 그 이스터 섬의 그 거성 문화, 거기도 마찬가지. 나무가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걸 서로 자르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에 환경 재앙을 만나서 이제 그런, 그리고 환경 재앙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두뇌도 나빠져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회가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다. 또 그런 점을 잘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젊은 세대의 강력한 공격에 비해서는 예, 어르신 세대의 방어가 그렇게 매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애처롭다고요? 뭐, 약간 좀 우리 박성미 총괄하고 연장된 선상에서의 이야기일 텐데요. 물론 이제 우리 뭐 어린 친구들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 나이를 겪어봤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젊은 친구들의 그 생각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먼저 산 사람들, 먼저 산 사람들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이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나와 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 그냥 무슨 도덕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자연 풍광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존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존 투쟁에는 나이를 불문하지 않아요. 이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구를 살고 있는 모든 전 연령층을 망라한 생존 투쟁의 문제라고 저는 그 정도로 절박한 문제. 아까 우리 재종길 박사님 30년 뒤에 저는 그렇게까지도 안 봅니다.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연쇄 반응을 하거든요. 이 연쇄 반응이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되게 좀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젊은 세대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어요. 당장 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데 무슨 환경이냐. 안다, 좋은 거는. 하지만 난 먹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깨우쳐주고, 물론 이제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깨우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지난한 과정으로 설득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하고 가르쳐 주고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세대들의 저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제 플래닛 03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후숲 생태라고 했지만 단순히 저희가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미디어는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절박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다 전 연령에 거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이 바람은 그냥 저희들이 미디어로 막 스피커 역할만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힘으로 나타나야 되고 약간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공산주의 방식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제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되게 중요하신 말씀 강제하지 않으면 그 도덕성을 의무감을 잃어버려요. 강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제하는 방식이 법과 제도, 정치일 텐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엘리트 정치인들이 과연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방법일까? 뭔가 보완적인 그런 정치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국회의원한테만 맡겨놔가지고 엘리트 관료한테 맡겨놔가지고 이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안은 구체적인 없지만 이 엘리트들을 위해 정말 이 건전한 시민들의 자생적인 폭넓은 그런 지혜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결합을 해서 뭔가를 권력을 갖는 그리고 이 엘리트들과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어떤 제3의 길을 가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생태정치 포럼이 이번에 9회차 포럼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나중에 국회 가서 만들어지는 포럼이든 어떤 포럼이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양성욱 군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거센 반격은 아니고요. 네. 제일 그래도 설득 있게 네. 제가 조금 얘기를 네. 저는 생태 정치 포럼에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높아지는 온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밀도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정치보다 아까 윤여찬 교수님께서 기후 정치보다 생태 정치가 다루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대 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생태학 영역에서는 식물이 씨앗을 몇 개를 남기며 동물이 새끼를 몇 마리 낳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 분야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멸에 관해서도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리백트 이런 이론도 있지만 이 종이 왜 여기에 이런 밀도로 분포하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의 분야입니다. 근데 세대 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필요한 곳에 사회의 자원을 올바른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절박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아까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번식의 문제가 저는 훨씬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짝을 찾고 가정을 꾸리는 게 예전보다 저는 훨씬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려운 곳에서 다 살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산꼭대기에 있는 단칸방에서 첫 삶을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늙은이 쪽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었으면 지금 막 3배,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회의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곳이 대기업이냐 아니냐, 전문직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절망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이거는 계층이 나뉘고 출생아 숫자가 그때 정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가 그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를 문장으로 생각하진 않아도 본능적으로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세대가 짝을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원을 우리는 넘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가정 차원에서의 증여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의 재분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뭐 가진 자들의 그런 것을 가져다가 뭐 청년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쟤네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쟤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를 같이 논의를 한다면 우리는 사회의 자원을 청년들 중심으로 재분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걔네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줘야 우리 사회의 다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거기까지 가는 것,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생태 정치에서 다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을 꾸리고 주변에 공원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거기에 가게 되면 기후 변화의 문제를 지금보다 조금 더 걱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단계에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그 합의에 도달할 것이냐도 생태정치 포럼에서 다루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짝짓기를 시작했던. 저 짝짓기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는 짝짓기를 책에선 짝짓기로 배워요. 네. 지금 이제 김우성 소장님이 생태정치에서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그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더 많이 마련해 줘서 그들이 살면서 자손도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세대가 좀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자원의 배분을 젊은이들한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기 문경에서 이제 참여해 주신 박준영 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준영 선생님 이 주제 이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울링 안 울리나요? 그래. 네, 좋아요.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역 인구 소멸이나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도시에서 힘든 분들이 시골로 내려와 살겠다라고 마음먹지만 현실은 굉장히 인원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착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저도 지금 이제 15년째 돼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내려왔는데 제 나이 때 내려와서 정착하신 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별 일의 차이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경험을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 살면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의 갈등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시골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은 결국 많이 경험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이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또 현장에서 모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아 선생님은 아까 사무실이라서 네, 어려우시다고. 네, 스피커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청년들 어렵죠. 어렵고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무겁게 보고 있는 통계가 출산율 통계잖아요.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숫자인데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건 뭐냐면 2명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 2명 혹은 2.1명, 2명을 낳아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냐면 뭐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이렇게도 하니까요. 근데 0.7이라고 하는 거는 2명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0.7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여기에도 절반 정도의 청년이 있지만 결혼을 한 거는 저랑 한세롬 박사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 후로는 결혼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밖에 나가도 그럴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비율이거든요. 이 정도 비율은.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통계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들이 국가 전체로 누적이 돼서 나오는 숫자가 0.7이거든요.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자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어디 좋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그 학년에 외동이 거의 없대요. 학교에 오는 애들은 아이 하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둘, 셋, 넷 이렇다. 근데 거기는 숫자의 제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의 이야기지만 새들의 경우에 한배 산란수라고 해서 이제 둥지에 낳는 아랫수가 유전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긴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한두 개 더 나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새들은 번식 전략에 의해서. 근데 인간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와, 우리는 결혼하는 게 너무 쉽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쉽고 아이를 둘, 셋, 넷 낳는 게 내 자신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회사에도 괜찮고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둘, 셋, 넷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수는 결혼을 해서 2명을 낳아서 회복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셋, 넷을 낳고 전체적으로 셋, 넷을 낳아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둘, 셋 낳는 거랑 지금 반의 반으로 줄어든 세대가 둘, 셋 낳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가임기의 청년들을 위한 적극 정책들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뭐 요즘 표현은 파멸적이라고 쓰나요? 이해하시죠? 그 단어. 예, 게임하는 어린 친구들이 쓰는 단어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람들의 생각을, 가임기 청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생존지 포함이 되는 네? 네. 그 출생률에 관한 그것이 생태 정치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심플해.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고 생태 위기고 한데 더 나아야 되나요? 맞아요. 자,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반대로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야 하나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질문이에요. 예.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그러니까 탄소를 계산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제안한 건데 개념식입니다.
인구수 곱하기 그 인구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곱하기 뭐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곱하기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 이런 거 다 곱하면 이제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0으로 만들지를 고민을 해요. 인구수를 0으로 만들지, 아무런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을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서비스를 생산할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면 앞에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게 그 책의 취지긴 한데, 근데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가장 탄소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건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한 명 줄였을 때 줄어드는 탄소가 되게 빡빡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낳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안 낳는 거예요. 이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게 우리는 아이를 낳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인간의 진화의 역사도 그렇고 아주 오래 모든 종들이 그래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건 되게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낳는 게 맞을까요? 라는 고민을 저희 세대도 하거든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을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셨던 박사님들이 계세요. 다 그때 이제 딩크셨거든요. 딩크라는 표현이 맞나요? 결혼은 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지금 다 낳으셨어요. 둘, 셋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걱정을 뛰어넘을 정도로 절박한 그러니까 후대로 넘겨야 되는 시기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 뭐 행복의 중요한 요소, 뭐 이런 것들로 다음 세대를 갖는 거는 개인의 차원의 삶의 차원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생태 문제냐 이런 질문도 질문이지만 우리가 요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태 문제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생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우리 사회자의 경험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동의를 한다면 이 우리 출생률이나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그것만 좀 전문가들도 좀 모시고 네. 다루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무리해야 될 게 기후 위기냐 생태 정치냐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가다 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생태 정치는 마무리하고 지금 세 분이 질문을 막 하려고 해서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든가 그다음에 기후 위기를 하든가 생태 정치는 이제 마감하고 이렇게 한번 사회자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출산율이나 이 문제로 끝장을 좀 여기 세 분이 의견을 내려고 하니까 그걸 하든가 아니면 요거는 다음에 미루고 기후 위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좀 하든가. 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요.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생태 정치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그 다음 이제 우리 포럼 이제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다음 저희 그 포럼의 의제로 저는 사실 뭐 출산율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근접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방 소멸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뭐 지역 간의 불균등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방 소멸의 이슈가 뭐 지방 간의 뭐 불균등 뭐 이런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도권의 이 문제점이 지방으로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은 수도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다 지방이 다 받고 있어요. 왜? 공장들이 대부분 내려가고 있거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지방으로 이게 사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 생태 문제나 기후의 문제에서 보면
수도권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수도권의 문제들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지방의 소멸하고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를 얽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왜 소멸하는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소멸하는가? 근데 저는 지방의 소멸의 문제가 이 기후 생태 이 위기 문제하고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저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파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저는 건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회차 안에서 지방 소멸, 즉 생태 위기와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약간 조금 깊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초반부에 최윤아 님이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방 소멸의 문제도 그 중에 그 정의로운 전환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아까 우리 양성호 학생님이 그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연보다는 편리함, 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불편한 것들은 이제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가고,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이게 축산 생산을 위해서 분뇨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방에서 하고, 그것에 그 알맹이들은 더 이제 돈 있는 그 도시에서 다 소비한다 이거죠.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이것의 문제가 이제 지방 소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의 그 분산형 에너지법이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뭐 녹지 총량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포함하고, 또 미국에서처럼 미국은 서부 지역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연방정부 땅이 많아요.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하려면 연방정부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클린턴 대통령으로 연방정부 땅은 보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방에 고용기회가 없잖아요. 경제개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이런 지방에다 돈을 줍니다. 워싱턴주, 오레곤주, 유타주 뭐 이런 데다가. 우리도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는 자연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난하잖아요. 기업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방 소멸의 차원에서 이 생태적인 측면과 포함시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지방 소멸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 생각하고, 문경에 계신 박준영 선생도 지방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5년 동안 살았어도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직장, 소득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생태자원은 지방에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뭐 이런 사회적인 지원책이 없으니까 생태 정치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역 소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요거는 당연히 생태정치 포럼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어디에 얼만큼 밀도로 분포할지, 그걸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고, 그게 적절한 분포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전문가랑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구성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게 하고 오늘 생태정치 포럼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억이 났던 점은 세대 간의 공방이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를 다음 숙제로 남겨 놓으면서 오늘 생태정책 포럼 두 번째 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는지 모를 것 같아.